과연 전세 시장이 대란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에 저는 통계를 보면은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1월까지 한 3.1% 정도 올랐어요. 네. 매매값이 10% 올랐다고요. 3분의 1 토막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정책을 펼 때. 당장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진짜 뭐 2 플러스 2가 아니라 네.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9년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전세 매물 아예 씨가 마를 텐데요.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년에 집값은 전세, 뭐 월세 이쪽 임대차 시장에서 시작이 좀 될 것이다. 뭐 상승이 그 요인으로 이제 꼽아주셨는데 지금 매매는 어떻게 거래를 막는 식으로 정부가 대책을 좀 낼 수 있어도 전월세 쪽은 사실 규제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살지 말라고 하면 뭐 노숙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쪽. 사실상 지금 답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엔 뭐 내년도 임대차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 같은 거거든요. 선택적 저하잖아요. 근데 전세는 일종의 필수품이죠. 김치나 라멘 같은 거죠. 그거 어디가 살 거예요, 그럼? 집은 안 사도 되지만 하도 월세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뭐 전세에 대해서 DSR 뭐 이런 거 네. 대출 규제도 뭐 1주택자는 대상으로 했지만 무주택자를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 들어서 이제 언론도 문제야. 뭐 세입자 패닉, 뭐 전세 공포, 뭐 엄청나게 뭐 난리 난 것처럼 맞아요. 전세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저는 폭등한 것처럼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뭐 코멘트 해달라면 해드렸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세는 그렇게까지 안 오른 거야. 매매가 난리를 쳤죠. 네. 그래서 제가 KB 시세를 보니까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1월까지 한 3.1% 정도 올랐어요. 네. 매매값이 10%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값도 오르긴 했지만 매매가 오른 거 보면은 3분의 1 토막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전세 시장이 대란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에 저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게 재계약이 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라는데 KB는 신규마입니다. 재계약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은 KB가 1986년도부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까지 39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7% 정도 돼요. 이거 올해 보니까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3% 올랐으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다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60%룰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60%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오히려 매매가 급등하면서 모든 어떤 전월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매매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전세값도 당연히 오르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오르면은 전세 가격을 상승 견인시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여러 논문들 보면은 전세가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매매가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작고 더 강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밀어올린다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반드시 그런 국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매가 급등해서 전세값이 올라. 그러면 세입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세를 들어가?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낮춰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월세를 내는 거죠. 반전세로. 그 아파트는 반전세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월세화 현상은 바로 그 출발지가 매매 가격 급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라요. 지방은 오히려 매매는 안 올랐고 오히려 전세값이 올랐어요. 네. 이때는 표본 통계로 말씀드렸어. 그래서 실거래가는 제가 지방도 거의 지금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지나고 있어서 플러스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본 통계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가 5대 지방광역시를 보니까 올 들어서 11월까지 한 전세만 0.4% 정도 올랐어요. 네. 이게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거예요. 근데 매매는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제가 지방이 내년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락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아마 강보합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집을 사기는 싫어하지만 또 살아야 하니까 이제 전월세 같은 것도 이제 선택하면서 그럴 수 이제 있을 것 그쪽으로 같아요. 수요가 좀 몰려가고 있다. 맞아요. 지방에서 흐름은 수도권과 조금은 그러니까 지방도 다르다. 그 미분양 많은 동네들은 되게 힘들어하지만 아예 미분양 없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요새- 동네들은 공급이 없어요. 요새 진주가 난리잖아요. 네. 진주. 공급이 없어가지고 전월세가 막 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투기적 수요가 없잖아요. 주로 네. 동네 실수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급 절벽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다시 자율적인 네. 이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가 대부분이 저는 전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전세 대란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지금 신축 뭐 준공 물량이 너무 적다, 역대급으로 적다. 그러니까 내년에야말로 진짜 전세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막 입주를 해도 전세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야, 근데 이게 집주인의 그냥 배짱인지 네. 아니면은 새로운 트렌드인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일부 급매물은 좀 전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입주 때의 전세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진다. 특히 강남 핵심 지역은. 이게 제가 2000년도 이럴 때 보면 내가 옛날에 죽전지구 있었어요. 용인에. 네. 그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전세값이 주변 시세의 반토막이에요. 그때 전세가 쌌어요. 그 주변 시세는 1억 2천이었어. 옆 동네는. 그런데 여기 6천까지 떨어지더라고 막판에. 아. 근데 지금은 이게 과거처럼 심하게 이렇게 안 폭락 오는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잠원동에 그 메이플자 있죠. 그거는 이제 전세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일부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 장특공제로 이제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일찌감치 들어가자 이런 것들도 아마 적지 않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실거주 수요가 좀 아닌가. 많아졌다. 실거주 수요가 일찌감치고 빨리 채우고 나오자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정보가 민주화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속하게 서로 이렇게 알 건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옆집하고 더 이렇게 눈치를 봐서 이거 요새 뭐 새 아파트 얼죽신 문화라는데 우리 집 뭐 싸게 이거 뭐 전세에 놓을 필요가 있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임대차 입법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봐. 어떤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전세 가격이 이제 그 충격 반응 같은 거 해보면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해서 푹 파여요. 네. 물웅덩이처럼 파인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되면 완전히 원상복귀야.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지금 전세를 싸게 놔버렸어. 만약에 이걸 내가 10억짜리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7억에 놓으면 어때요? 2년 지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누구나 다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그럼 싸게 뭐로 내 전세를 놔 좀 기다릴래 이런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집단화 될 수도 있고 그 빌딩 할 때 렌트 프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렌트 프리 해놓으면은 이게 5%밖에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싸게 보니까 내놓으면 너무 오랫동안 손해를 봐야 된다. 임대차 입법이 없었다면은 대부분이 어때요? 2년 되면 거의 원상 복귀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2년만 참자 이게 되는데. 2년만 이게 세입자한테 돈을 덜 빌린 거거든. 네. 그런데 지금은 4년 동안 세입자가 살아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싸게 줘. 내가 손해 아니냐. 그런 어떤 손실 회피에 대한 심리들로 지금 입주단지의 일부 매물에 저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조경이랑 또 이제 고급화를 좀 잘해 놓으니까 그 사전 점검 있잖아요. 사전 점검하러 가면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한번 보잖아요. 전세 매물이 갑자기 없어져. 왜요? 그러니까 원래 전세 주려다가 야 좀 살자. 이런 데는 내가 살아야 좀 돼. 살아봐야 뭐 이런 거? 되겠다. 야 이거 남 주기 조금 좀 그렇다. 하면서 갑자기 막 전세 매물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돈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놔야 될 텐데.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놀까 말까 애매했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다들 나이들도 이제 있으시니까 재건축하면 보통 한 60대시니까. 그것도 하나 요인인 것 좀 같아요. 우리가 좀 내가 살아보자. 내가 뭐 이거 얼마 살 거라고 그냥 내 집에 가서 그냥 그러니까요. 살자 이런 게 있는데 집에 막 분수나고 그것도 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그러니까 그만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걸 인정. 그렇지만 그 내면에 제가 드리고 싶은 임대차 입법에 따른 2년 뒤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전세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일수록 이제 장특공제 혜택을 일찌감치 받자.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전세가 좀 입주단지 가면 싸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많이 갔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라고 많이 했거든 옛날에. 맞아요. 요새는 그것도 안 통해. 세상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전세
전세도 이제는 금액대가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막 전세를 막 10억, 15억에도 뭐 20억에도 빌리는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마냥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테고 결국에는 월세화가 된다.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봐야겠죠. 요새 강남에 보니까 월세가 대세가 됐더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가 주로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니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강남 그러지만 10억 20억 하는 거 나 그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저 서울에 뭐 서대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집을 살 이런 데 텐데. 차라리 나 같으면 집 사겠어.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전세가 생각보다 안 올라요. 그러니까 강남도 뭐 이게 매매 가격보다는 확실히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뭐 전세가율이 뭐 30%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가격으로 비교하면 집값이 버블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세는 기본적으로 내 구매력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고 그거는 그냥 뭐 내가 뭐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건 애 때문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지출해야 되는 거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지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흐름이 이제 월세화로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아이고 전세 보증금 다 주느니 그냥 반만 주고 나머지 월세 내서 내가 주식해가지고 저거보다는 더 벌, 그 생각이 월세보다는 더 벌 것 그 같은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자발적인 월세족도 많아요. 네. 그게 우리 옛날에 한번 그때 정 대표님하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 나는데 지금 당신이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당신이 그러면 바닥에 왔을 때 그때 집 산다고 생각하면은 전세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캐시를 갖고 있어야 타이밍을 잰다. 그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 전세 저거 집주인한테 맡겨놓으면 너무 아깝다. 응? 차라리 그 돈으로 나는 더 고수익을 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살면서 뭐 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것도 잘하셔야 돼요. 잘하면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월세화가 좀 일어난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매매가 오르는 거는 욕먹고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전월세 상승은 욕먹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바로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기 때문에. 이건 라면이나 김치값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요. 생필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내년에 뭔가 대책을 내놓을 텐데 요즘에 뭐 계속 뭐 3+3+3이라든지 무언가 좀 가격 통제하는 쪽으로 법안들이 막 슬금슬금 나오곤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뭐로 보십니까? 전월세 이거는 공급에는 대안이 없어요. 공급 당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장 안정이 있어요. 하나는 주거 안정이 있어요. 네. 예, 바로 이제 전월세는 주거 안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매매는 이제 시장 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거의 전공법이죠. 아는데 당장 뭐 아파트가 누구 뭐 하루쯤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안정은 어차피 아파트 쪽으로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요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금융으로 좀 가는 거, 그 주식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출 규제 좀 이렇게 뭐 높이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분산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법의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로를 찾을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오피스텔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오피스텔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네. 근데 통계를 봤어요, 통계. 근데 기성세대나 MZ세대나 둘 다 1순위가 아파트예요. 당연히 아파트가 편하니까. 2순위는 기성세대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MZ세대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 난방도 되죠. 발코니 설치도 되거든요. 네. 겉으로 보면 아파트가 똑같아요. 꼬마 아파트 같은 개념?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혹은 뭐 리틀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MZ세대들이 지금 오피스텔을 살림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제 생각에는 이게 짓는데 아파트에 비해 절반도 안 걸려요. 네. 이게 제가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아파트는 정식 메뉴형 주택이라면은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제 도심에 그 빈 땅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좀 많이 짓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뭐 오피스텔 지으면 우리가 사줄게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은 지금 획기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틈새 전략으로 오피스텔을 좀 많이 짓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러면 거래가 저는 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오피스텔이 거의 80%가 저거 주거용이에요. 근데 왜 네. 거기가 그 저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왜 취득세를 4.6%나 매기냐고요. 1에서 3%로 낮춰야 된다고 봐. 일반 시효율로. 그럼 오피스텔이 잘해봐야 우리나라 평균가에 3억이 안 돼요. 그럼 뭐 6억 이하죠. 그럼 네. 1%잖아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도 오피스텔 사가지고 거기서 좀 뭐 살다가 나중에 뭐 아니면 뭐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를 해준다. 그렇죠. 나중에 청약 받아도 나중에 또 내집 마련도 하고 이런 이걸 식으로. 왜 안 할까요? 저는 이게 제일 옛날부터 나는 의아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네. 저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일반 주택처럼 낮추라.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게 아파트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다른 상품인데 사실상. 그런데 이 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네. 전부 다 지금 아파트로만 지금 몰리면서 아파트 월세가 지금 급등하고 아파트 값만 지금 오르는 네. 이런 상황들 갖고는 절대로 주택 시장 안정이든 이게 주거 안정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예요? 집 장사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그런데 빌라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 근데 오피스텔은 들어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오피스텔 쪽에 좀 더 공급이 되도록 여러 가지 활로를 좀 더 어떻게 보면. 근데 오피스텔 공급 지금 완전 죽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오래도 입주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렸네. 거의 절벽 중에 절벽인데 그래서 그런 좀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그 활성화 대책, 네,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좀 빨리 지어지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지금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안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하고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전세는 매매에 좀 종속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월세는 좀 다른 얘기죠, 그죠? 월세는 약간 별동대라고 보면 되고. 근데 최근에 가장 이제 전세 시장의 문제가 매물이 없다는 거야, 매물이. 네. 가격이 오르는 건 나중 얘기고 매물이 없는데 이게 뭐 그나마 거의 반전세고 뭐 준월세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물이 이렇게 급감하는 게 어떤 구조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2020년에 도입했던 임대차 입법 때문에 뭐 요새 보세요. 전부 다 계약갱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네. 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리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지난 6.27 대책 때 어떻게 됐어요? 대출 받으면은 입주해야 되죠, 수도권에서. 그죠? 그것도 결국은 뭐 전세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당연히 뭐 2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매물 공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뭐 2+2가 아니라 네. 뭐 3+3+3 9년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전세 매물 아예 씨가 마를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정책을 펼 때. 당장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입법은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제도라고요. 선의로 만든 제도라고요. 근데 반드시 이게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시장은 참여자 간의 대목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동하기에 일방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세입자가 처음에는 유리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전세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비싸게 거주하는 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책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예기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시장은 뭐예요? 돈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데이기 때문에 당이나 도덕보다는 현실적 논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제가 그 유통 매물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는 스톡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게 재고보다 플로우의 어떤 그런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전세난 문제가 결국 저는 이 유통 물량이 저는 없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구조적 위기로도 번지고 그 매매 시장까지 지금 당장 하지만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유통 매물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